안녕하세요. 호요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관론, 비관론은 정권시장 역사를 통해서 항상 존재해 왔다. 제가 1997년부터 정권시장과 연을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5년 정도 낙관론과 비관론은 언제나 존재해 왔었어요. 97년에 제가 처음 정권회사 애널리스트 팀장을 맡았을 때 대부분의 정신은 그 정권 전문가들이죠. 모두 비관론이었어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경제 끝났다. 단군 이래 차악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그때 우리 사회를 그냥 지배했다 하더라도 관이 아닐 정도로 비관론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출근하는 날 낙관론을 펼쳤거든요. 낙관론이라기보다 대응 능력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발생한 그런 해이죠. 그해 4월인데 미국도 우리나라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한 금액 규모가 미국 GDP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낙관론이 지배했죠. 그리고 우리 주가 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고 2007년 한 11월경에요. 그런데 그때 또 저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했어요. 가능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라. 2008년 주가지수 바닥은 아마 1200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00에서 1200이면 40% 정도 내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1000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2009년이 되니까 2008년에 낙관론을 펴시던 분들 2007년 말에 또 2008년 초에 걸쳐서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올라가니까 대부분 2500을 고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정권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외국계까지. 그런데 2008년은 1200선까지 붕괴됐죠.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본격화됐고 2009년 들어 우리 한국 그 언론들은 또 정권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달러 몰락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올라봐야 1400이다 라고 할 때 제가 2000선까지 가는 거는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또 근거로 제시한 게 그때도 환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지수는 그 환율 덕택에 큰 폭으로 올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는 실제로 2000선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9년 1월부터 약 한 2009년 10월 말 정도까지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도 국내 내놓으라 하는 정권 회사 애널리스트 팀장을 비롯해가지고 팀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가는 2010년 들어가지고 그 2000선에 올라왔지요. 그 당시 이제 또 유로존이 발생했죠. 2012년이죠.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 그때도 다 비관했어요. 심지어는 유로가 몰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언론에서조차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죠. 그런데 유로화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론과 비관론은 언제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도 비관론과 낙관론은 혼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가지수가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미국 연준은
200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까지 경기가 살아난 거고요. 또 그 당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연준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추락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 추세를 올려 들어와 가지고 올해가 아니네요. 지난해 1월부터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이 달러 올라의 이유가 아닌 미국 경제를 살리고 미국 정권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낙관론과 비관론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능력의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2021년에도 3월 위기설이 있었죠. 2020년에는 실제로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근데 2021년 3월 위기설은 그야말로 위기설로 끝났죠. 또 10월 위기설도 있었죠. 근데 10월 위기설도 그냥 끝났어요. 근데 2021년 들어가지고 주가가 나서기 좀 많이 내리긴 했는데 그저 20% 정도 내린 점에 또 반등을 했죠. 아직까지 또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혼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시장은 역사 자체가 낙관론과 비관론의 그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낙관론과 비관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언제나 그 당시 환경에 대응을 잘한 사람이에요. 2007년에도 그 지나친 낙관론 때문에 그 망한 기업들 많죠. 또 정권회사도 있고요. 그래가 정권회사 통폐합이 있었고, 일본은 정권 인구를 늘리는 시기에 우리는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정권회사 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네요. 1월 들어 그 낙관론을 무력화시켜 버렸죠. 그거는 금리 때문이죠. 1998년과 2009년에 그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정시를 살린 것이 환율이었다면 2022년 1월 주식시장이 총격을 받게 한 것은 금리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대한민국의 어느 경제 전문가보다 믿고 대한민국의 어떤 애널리스트보다도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그림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제가 낙관론, 비관론이 지난 25년 동안 그 혼자하는 시간 속에서도 직접 주식 투자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은 언제나 그 옆에 있는 분들 또 지인들한테는 제대로 그 대응 능력을 제시한 거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지금도 그 3월 위기설, 또 한국은 3, 4월 위기설, 또 가을 위기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포유환율연구소는 이 위기설과 비관론 또는 낙관론은 지난 25년 동안 늘 따라다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응 능력이다. 2020년 5월에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를 살리고 금융시장을 살리겠다는데 선물 매도하시는 분이 있었죠. 또 인버스 투자한 사람 있었죠. 근데 희생됐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2021년 3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과 2021월에는 낙관론자들이 다 당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노래 부르고 테슬라 노래 부르던 사람이 당했죠. TQQQ를 노래 부르던 사람이 다 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대응 능력이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스닥 지수는 15 내지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거 모두 다 포유 환율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덕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 또 국내 어떤 애널리스트들보다 우리 포유 환율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가장 신뢰가 높다는 것을 지난 25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낙관론과 비관론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능력이다. 그리고 지금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주가 결정 원리를 알면 대응 가능하다.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이 그림이 주가 결정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환율, 실물경제, 원자재 시장, 채권시장, 세계경제, 국내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를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난 25년 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2009년 초, 2021년 3월, 2022년 1월 모두 대응할 수 있었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 주가 결정 원리를 이해하면 낙관론, 비관론 어떤 시기에도 무서울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